비트코인이 현재 원화마켓은 김프가 다시 이제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비트 기준. 코인 빗썸이나 이제 코인원 아니 어디죠? 코빗 코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안 봤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화마켓 중에서도 업비트가 제일 김프가 많이 끼죠. 조금 다른 거래소들은 4대 거래소 중에 업비트보다는 단가가 낮아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업비트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수수료가 제일 싸죠. 0.05%니까. 다른데 0.08 이상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화마켓 중에 업비트도 비싼 건데 업비트가 그나마 제일 싸니까 다른데 가서 굳이 0.08 수수료에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 하죠, 사람들이. 심리가. 업비트에 없는 그 알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데를 이제 이용하거나 아니면 계좌가 내가 K뱅크 싫고 농협이 있고 뭐 이런 신한은행이 있고 이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떤 무지성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가 이제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는 거고. 자, 어쨌든 업비트가 그래서 어, 결코 싼 수수료가 아닌데도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독과점이다 보니까 워낙에 네 개가 다 거래소가 다 독점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김프도 끼고 비대칭 현상도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전에는 이런 것들부터 소비자 보호나 소비자 혜택 이런 것들 법률로 만들고 더 강화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먼저 매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던가. 동시에 하면 누가 뭐 세금 걷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 보실 거는, 어, 뭘 준비했냐면, 자, 오늘 자료를 좀, 요게 이제 미국 연방국 자료인데, 비트코인의 공급,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들어가고 있는 돈, 이게 비트코인의 양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이게 아니에요. 2100만 개에서 지금 한 1800만 개 좀 넘죠. 채굴된 게. 그럼 그 채굴 개수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달러 환산 이런 개념이죠. 달러 패깅으로 가격. 네. 그리고 달러는 공급량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머니 서플라이예요. 머니 서플라이 둘 다. 비트코인의 현재 달러라는 화폐 가치로서의 공급량이 이런 추세로 늘어난 거죠. 2010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D의 M2 기준입니다. 여기 밑에 줄 있죠. M2 통화량의 기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는 별로 발전이 없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속도나 가파른 각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M2는 뭐냐? M1에다가 M1이라는 이제 그 통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금이죠, 현금. 달러 현금. 거기에 이제 M1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예금이나 이런 저축성 예금이나 뭐 이런 건데 M2는 그거에 플러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나 적금, 부금 이런 거 이제 막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M1보다 훨씬 더 시장에서의 그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달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은 뭐 수익증권이나 금전신탁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금전신탁, 그러니까 적금 말고 신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CD나 어음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런 기준으로 M2 통화량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총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뒤에는 달러의 그 상승 속도, 달러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 뿌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달러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달러 중에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달러보다 얘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많은 달러가 비트코인에 들어와서 패깅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비트코인. 그러면은 4배만 더 가도 금 총량 그 총액보다 늘어나는 거죠. 시총이. 금을 넘어섰을 때 사실 관건이 금과 비등해지냐가 관건이 아니고요. 몇 배 더 올라가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인터넷 금융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 정보가 서로 교류되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무력화시켜 버렸죠. 인터넷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같은 거 과거에는 인사이클로피디아라는 그러니까 책이 서적으로 출판 간행돼서 백과사전이 존재했다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 보세요. 인터넷상의 백과사전. 그리고 저자가 전문인 한 뭐 수십 명이 백과사전 한 전집 60권짜리, 120권짜리를 옛날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영화 평론을, 아니, 영화 등급을 매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과거 사례는 네트워킹 돼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돼서 이 다원 민주주의로 한 게 아니고, 영화를 예를 들면 또 음악을 대중가요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노래가 옛날에 막 앨범에 가사 이런 거 막 저거 했잖아요. 뭐 군사정권 시절에 이거 다 도려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 가사는 정부를 욕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저기 젊은이들한테 우울함을 줘? 뭐 마약을 유도하는 것 같아?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다 도려내 버렸다고요. 그러면은 원작자의 어떤 의도를 계속 훼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화도 보세요. 영화진흥위원회인가 거기서 그 등급 매기는 위원이 8명인가 12명이에요. 그러면 외화가 들어오던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이제 심의를 받을 때 지금도 그런데 영화 그게 19금인지 18금인지 청소년 불가인지 13세 이상인지 예? 전 아동용인지 이거를 그 영화를 12명이 논의해서 결정해 버린다니까. 그 얼마나 중앙 집권적이고요. 그렇습니까? 그 저는 그 19금 아니면 16세 뭐 이런 거 15세를 어떻게 전 국민이 보는 그 작품을 12명이 결정하죠? 8명이 결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원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15세 이상으로 결정해버리면 15세 이상으로 12명이 결정한 것을, 아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원탁에서, 성인 군자로서 이 사람들이 그 신성한 신의 영역의 사고를 가졌길래, 영화 15살 이상은 얜 봐도 돼, 안 봐도 돼를 이 영화는 이런 결정을 하냐고요. 12명이 결정한 거를 전 국민이 따라야 돼. 사실 이런 것들의 그 폭압적인 행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그런 정보의 비대칭을 네트워킹해서 비용을 제거시킨 것도 있지만요. 완전 다원민주주의를 이룩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게 최초로 보여준 거예요. 자본주의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겁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우월하게 더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완벽한 건 없지만. 비트코인은, 어쨌든 위키피디아를 좀 더 설명드리면, 위키피디아가 백과사전을 그렇게 소수가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그걸 읽고 외웠단 말이죠. 고민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몇 사람이 쓴 걸 가지고 고증된 걸로 확고하게 믿었었던 과거에 그 군주적 사고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책이 나왔었다면 정보를
그 사람들이 수십억, 수억의 인구가 내가 보고 들은 걸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검증해가면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초 단위로 그게 수정되고 있어요. 야, 이거 아니야. 잘못된 정보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드가 원래 활성화돼서 인터넷상에서 블록체인 기술만 아니지, 노드가 참여해가지고 작업 증명으로 POW의 개념으로 이미 위키피디아 같은 인터넷에서의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를 비용 없이, 코스트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 해서 자기들이 무슨 비용을 지불받지 않았죠. 비트코인은 금융 네트워크에서 비용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인터넷과 비트코인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올 거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그 가치에 대한 그 지불,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트랜잭션을 이루어내면서 모듈 역할도 하면서 인터페이스가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